자, 여러분 빈출 지문집 한번 보시죠. 빈출 297페이지. 빈출 297페이지 보시면 거기 스텝 1에서 1번 문제 오답 지문,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시. 법률행위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이제 사실심은 1심, 2심, 고등법원까지를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 심판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상고심. 그래서 사실심이 2심까지고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판결을 내는 거예요.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시다. 2번 보시면 법률행위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틀렸죠?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했을 때는 언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 동기가 눈알 두 개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그랬죠. 밑에 297페이지 맨 밑에 핵심 빈출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뭐를 했어요? 그래서 금전 지급하는 약정은 뭐죠? 사회질서 위반이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번 보시죠. 6번 읽어보셔요. 있다. 그죠? 요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지? 6번을 한마디로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6번을 아니 6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요 행위들을 네 글자 준비하고 쓰세요. 사행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행행위. 그죠? 사행행위. 7번 읽어보시죠.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고 300페이지 가보시면 12번입니다. 읽어보시죠. 이거 어떤 거라 그랬죠? 그죠? 얘네들 뭐라 그랬어요? 선수들 그 얘기잖아요. 그죠? 12번 위에 읽어보시죠. 그쵸? 이거 어떤 사건? 국제그룹 해치 사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쭉 넘어가시고.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302페이지 빈출 302페이지 빈출 302페이지 1번 읽어보시죠. 그쵸? 하나만. 찾았어요. 벌써 문제도 푸시네. 핵심 빈출 밑에요. 마지막 줄. 공부는 정신적, 심리적 원인이 기인할 수 있다. 그쵸? 정신적, 심리적 공부가 포함된다. 그래서 공부는 원래는 경제적 원인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정신적인 원인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오른쪽에 다시 빈출, 첫째 줄. 그쵸. 근데 요걸 지금 문제로 낼 때는 바꿔서 내겠죠?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칠판 이제 보시죠. 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요건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에요. 그죠? 객관적인 요건. 남이 봤을 때도 객이라는 게 손님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요건인데
이 궁박, 경설, 무경험은 이 김노인의 무슨 요건이에요?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그 사람 개인과 관련된 요건이에요. 그러면 현저한 불경이 있다면 이러한 궁박, 경설, 무경험일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추정될까요? 추정되지 않을까요?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추정과 또 하나는 뭐죠? 간주. 간주는 의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전에는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 이건 간주 규정이에요. 간주 규정. 자, 추정하고 간주는 뭐가 다르냐면 얘는 A라는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이 추정이 돼요. 그런데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요.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그러면 not A다라는 게 그 A라는 사실이 뒤집힙니다. 근데 간주는 A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반증을 제시를 해요.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그래도 A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강근호는 돼지다. 배 나왔으니까 돼지다. 그래서 제가 근육을 보여줘요. 그러면 돼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강근호는 돼지다라고 뭐 하죠? 간주하죠. 돼지다. 간주하면 근육을 보여줘요. 이건 살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그래도 돼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떤 게 센 거예요? 간주가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의제한다라는 말로 간주한다. 간주한다는 다른 말로 의제한다. 의제한다. 반대의 증거를 제시했을 때 뒤집히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추정. 이게 뒤집히는 것을 우리는 번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복된다. 근데 그 반대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복되지 않는 것. 이것을 간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추정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입증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증거를 세우느냐. 그래서 세울 거자, 들 거자를 써서 거증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입증은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증거를 누가 대야 되느냐.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책임 있는 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연히 소송에서는 지는 거예요. 그죠? 소송상의 용어예요. 그러면 추정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입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입증. 입증이 따라오는데 자, 봐봐요.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불리한 사람이 있고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자, 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유리한 입장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불리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리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와봐요, 이제. 현저한 불균형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객관적 요건이니까. 그럼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주관적인 궁박, 경설, 무경험이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잖아요. 그죠?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 유리해요? 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추정되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추정되면 김노인 측에서 유리한 거죠? 그죠?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장사장. 그럼 누가 불리한 거예요? 김노인이 불리하잖아요. 자기가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입증은 누가 한다? 김노인이, 장사장이. 김노인 측에서 뭐를 입증하는 거예요? 궁박, 경설, 무경험, 세 개 다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물론 김노인이 하겠어요. 김노인의 변호사가 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증은 누가 한다? 김노인. 그러면 이 사람은 무효 주장자, 유효 주장자. 이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 무효 주장자를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와보시면 교과서 어딜 보시냐면 32페이지 보시면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나와 있죠. 주관적 요건에서 1. 궁박이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거 원래 궁박 자체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거라 그랬죠. 그런데 반드시 경제적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궁박도 포함한다. 경솔이나 의사결정할 때 행위 결과나 장래에 관해서 보통 일반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주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다 갖췄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조문에는 봐봐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바로 결론 때리는데, 우리 판례는요, 거기 주관적 요건에서 동그라미 3번 보셔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여기 봐봐요. 여기서 누가 폭리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장사장이 폭리자죠. 누가 피해자? 김눈이 피해자. 그러면 장사장이 폭리자인데 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폭리자가, 즉 장사장이 김노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 즉 궁박, 경솔, 무고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적극적 의사, 즉 폭리 행위에 악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 봐봐요.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얘한테는 폭리 행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가 있어야 된다. 악의 그러면 무슨 뜻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거잖아요. 근데 단지 안 게 아니라 이러한 주관적인 김노인의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걸 폭리행위 악이라고 법원에서 규정한 거예요. 폭리행위 악이란 어떤 뜻이에요? 단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관적인 사정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이걸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매매 대금이 얼마였죠? 1,500이었죠. 5월 1일 날 예컨대 550만 원 줬어요. 계약금으로 3분의 1을. 보통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10% 주잖아요. 근데 3분의 1을 준 거예요. 두 번째 5월 2일 바로 다음 달에요. 650만 원 준 거예요. 중도금으로. 정상적이에요? 자, 계약금 이렇게 많이 준 건 뭐냐면 계약금을 550 줬다면 김노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2배 주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1,500이니까 10%면 150만 원만 줬으면 김노인은 300 주면서 해지할 수 있는데 550 주니까 1,100만 원을 줘야지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김노인이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작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도금 지급하면 못해요.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만 준 사람이 포기하거나 받은 사람이 더블로 주는 것이지, 그러면 요거 중도금을 바로 다음날 줬다는 말은 김노인 측에서 아예 해지하는 걸 막아버리겠다는 수작이죠. 계약의 형태가 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폭리행위 악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이례적이냐? 계약금 너무 많이 줬다. 그거는 김노인 측에서 해지를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고, 그것도 중도금을 바로 다음날, 계약한 다음날 줬다는 것은 아예 김노인 측에서 해제를 못하게 막아내겠다는 그런 의사로 볼 수 있으니까 법원은 그냥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죠? 네. 그래서 폭리행위 악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합니까?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그리고 주관적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 또 하나 있죠. 폭리자의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된다. 폭리행위 악의. 폭리행위 악이라는 것은 단지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요게 있어야 된다. 그럼 요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이제 결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과. 뭐죠? 무효가 된다.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고 김노인은 이런 상태였고 망령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러이러한 거래가 있었다. 매매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죠? 네.
사실관계. 그럼 법에서 104조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은 뭐냐 이거죠. 뭐가 있어요? 풍박경설 무공혐, 현저한 불균형, 폭리행위 악의. 그죠?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효과. 효과는 무효.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그거잖아요. 그죠? 104조에서 적용 요건, 104조 적용한 효과는 무효이다. 104조에 적용되는 사실관계, 사실. 이해되셨어요? 이걸 법의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이 판결 내는 것도 그냥 자기가 내키면, 판사가 내키면 이거 무효다. 아, 이건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건 판결이 아닌 거예요. 왜? 법에 나와 있는 요건들이 다 부합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주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보고.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변호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적용 요건을 검토하고 여기 부합된다 그러면 결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33페이지 봐보시면 교과서. 거기서 4번 입증 책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옆에다 쓰세요. 입증 책임 옆에다가 김노인 괄호 열고 무효 주장자. 자, 그래서 입증 책임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 양가로 입원해서 급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규정을 잃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곧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뭐 되지는 않는다. 추정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럼 5번 보시면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냐? 첫째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시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시. 옛날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한 기준 시점을 이행기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었어요. 50년대 판례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돈을 빌리고 하는 것보다는 쌀을 빌리는 시절이었어요. 쌀이 없어서. 그 쌀을 한 마리를 꽂는데 갚을 때 보니까 10마리 갚으라는 거예요. 예?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럼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럼 불공정할 때 판단 시점은 언제예요? 10마리 갚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행기라고 판단한 적도 있는데 판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다? 법률행위 시. 자, 그 다음에 효과 보시면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요. 그죠? 따라서 아직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불법의 원인이 폭리행위자에게만 있으므로 상대방 즉 피해자는 746조 이게 뭐였죠? 불법 원인 급여죠. 단서에 의해서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해 폭리자는 746조 본문에 의해 자기가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여기 봐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자 사회 질서 위반인 경우가 아까 어떤 거라 그랬죠? 인륜에 반하는 거,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또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또 사행행위 있었죠? 또 뭐가 있냐면 104조도 있어요. 104조도. 104조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결국 103조와 104조의 관계를 보면 103조가 훨씬 더 큰 거예요. 104조를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103조 위반했을 때, 사회질서 위반했을 때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급여를 하는 거죠. 이게 746조에 나와 있는데요. 746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사회질서 위반 불법 원인 급여를 했을 때는 선불 치면 돌려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김노인이 준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요. 얘가 준 것은 돌려받지를 못해요. 결론은 뭐냐면 746조에 의해서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쓰세요.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그러니까 이 장사장은 폭리를 취하려다가 오히려 1,500만 원을 뜯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해되셨죠? 통쾌하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이렇게 쓰시고, 자, 다시 쳐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 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 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OX. X죠? 그럼 없다 그러면? 둘 다 틀린 거예요. 그죠? 누구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누구는, 김노인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양 당사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리는 거고, 양 당사자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김노인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쭉 넘기시고. 이게 민법이 아무래도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드립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틀에서 이해를 해 나가면서 민법 전체를 다 끝냈을 때, 한 바퀴 쭉 돌렸을 때,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심화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드립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한 방에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마라톤 같은 거예요. 민법 공부가. 법 공부가 그래요. 또 이렇게 해봐야 또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추정되지 않고 입증 책임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게 김노인이죠. 그래서 폭행에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적극적 의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5페이지. 뭐 나오죠? 법률행위의 해석 이렇게 나오죠. 법률행위 해석. 자, 의 보시면 일단 갑. 이 사람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갑녀. 엄마. 을람. 얘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그랬어요. 얼마 주려고 생각해요? 5,000원 주려고 생각한 거예요. 가로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사. 그리고 나서 얼마를 줬어요? 5만 원을 준 거예요.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녀가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다. 표의자. 누구에게? 아들에게. 얘가 그러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상관없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 그죠? 그럼 갑의 의사 표시는 5,000원인가 5만 원인가를 확정 지어야 되겠죠. 이 의사 표시가 어떤 것인가? 5,000원인가 5만 원인가 라는 것을 뭐 하자? 확정 짓자. 목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표의자의 시각에 근거했으면 표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5,000원이다. 내 의사 표시는 내 표시가 잘못된 것이니까 내 의사대로 5,000원이다 라고 하는 주의를 무슨 주의? 의사주의다 그래요. 의사주의. 그럼 의사주의다 그러면 5,000원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의사주의인데 이거는 표의자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보는 주관적 해석이에요?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해석이에요? 주관적 해석이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주관적인 해석이다. 그러면 이 의사주의에서 얘기하는 효과 의사는 자, 이게 의사표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 교과서는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냐면 51페이지에 보시면 51페이지 거기에 의사표시 나오죠. 그래서 총설 보시면 네모 1번에 무슨 주의? 의사주의. 넘겨보시고 네모 2번에 표시주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거예요. 그런데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효과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효과의사.
여기서 보면 이 효과 의사가 의사 표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효과 의사.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를 효과 의사라고 하는데 그 뜻을 한마디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의사주의에서는 내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심은 속마음이죠. 그래서 의사주의에서 효과 의사의 개념은 내심의 효과 의사라고 해요. 내심의 효과 의사. 그 이 사례에서는 5,000원인 거예요? 5만 원인 거예요? 5,000원이다 그거예요. 의사주의. 자, 그런데 의사주의는 표의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마가 5,000원 주려고 했는지 5만 원 주는지 모르죠. 그냥 이 표시만 보고 얘는 엄마는 5만 원 주려고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A 입장에서는. 겉만 보고 속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각에서는 5만 원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의사와 상관없이. 그럼 이건 뭐예요? 표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주의. 그럼 이 상대방 입장에서 5만 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보는 거지 표의자 시각이 아니죠. 그럼 주관적 해석이에요? 객관적 해석이에요? 그렇죠. 개개 입장에서 해석하는 객관적 해석이다. 그럼 표시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효과의사는 뭐냐?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봐요. 효과의사인데 그 효과의사의 내용이 뭐예요? 표시상의 효과의사라는 거예요. 의사주의에서는 무슨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근데 표시주의 입장에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입에 붙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표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시주의 입장에서는. 의사와 상관없이. 그럼 이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 자, 여기서 표시 행위는 어떤 거겠어요? 표시 행위는 5만 원이죠. 그러면 얘가 바라본 거는 5만 원이죠. 그 5만 원을 보면서 엄마가 나한테 5만 원 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5만 원 끄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만 그거는 뭐야? 추측한 거죠. 누가? 아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를 보고 추측해 보니 엄마의 의사는 이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 읽어봐요. 뭐라 그래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 그래서 표시주의 입장에서 효과의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표시주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 이제 이건 전통적으로 법철학에서 얘기하는 의사주의론과 표시주의론으로 나뉘는데 주관설, 객관설로 나뉘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의사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하냐.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판례는 표시주의라고 생각해요. 원칙이.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완전한 표시주의가 아니고 완전한 의사주의도 아닌데 절충한 형태, 의사주의를 절충한 형태의 표시주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와보시면, 거기 52페이지 보시면 52페이지 양가로 2번 네모 3번에 절충주의 우리 민법의 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짬뽕한 거예요. 의사주의 표시를 짬뽕했는데 거기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읽어보세요. 표시주의 이론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계속 읽어보세요. 즉 표시주의를 중시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는 의사주의를 취하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자, 거기까지 보시고 다시 법률행위 해석으로 오시면 35페이지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가사제의 소원을 작성하면 가사제의 요구하는 것은 표시주의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주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 자,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대판 2002다 2348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말은 우리 판례도 뭐를 견지하는 거예요, 지금? 표시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OX.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X. 판례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이쪽이 아니라 얘를 절충한 표시주의.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잖아요. 책에 저기 뭐예요? 색깔 칠한 데 있잖아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서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충적인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판례는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표시 행위 나오고 객관적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표시주의 입장이다. 완전한 표시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가 가미된 표시주의다. 되셨죠? 자, 그럼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해석의 방법 이렇게 나오죠? 그거 보시는 거 있죠? 7번 보시고. 자, 먼저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인데 첫 번째가 자연적 해석이다 그래요. 자, 거기 35페이지 보시면 자연적 해석 나와 있죠?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뭐 나왔어요?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보충적 해석. 그래서 여러분 해석은 세 가지야. 첫 번째 자연적 해석, 두 번째 규범적 해석, 세 번째 보충적 해석. 그래서 여러분은 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이렇게.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자, 그런데 여기 또 이것도 보셔야 돼요. 1, 2, 3이에요. 1, 2, 3. 1인칭, 2인칭, 3인칭이에요. 아시겠죠? 순서대로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1인칭, 2인칭, 3인칭. 일단 그렇게 암기할 수 있죠? 그 여기 다시 보시고, 칠판 보시고.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거는 누구 시각인 거예요? 너, 제3자죠? 나의 시각인 거예요. 나의 시각. 나의 시각이니까 누구 시각? 예? 표의자 시각인 거예요. 표의자 시각.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대로 하는 거예요.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그럼 5,000원 주려고 했는데 5만 원 나왔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0원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5만 원이 아니라. 의사대로 해석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2인칭이죠? 2인칭이니까 상대방 입장이죠? 누구 시각이에요? 상대방 시각이에요. 상대방 시각.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표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표시대로. 이해되셨어요? 보충적 해석은 그러면 누구 시각이에요, 이건? 제3자 시각이에요. 3인칭이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제3자 시각이에요. 제3자 시각. 그럼 보충한다 그랬잖아요. 보충한다.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했을 때 보충해요? 남아돌 때 보충해요? 부족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 틈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석을 통해서 메꿔주는 해석. 요게 보충적 해석이에요. 당연히 메꿔주는 거, 해석을 통해서 그 법률행위의 틈을 메꿔주니까 보충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제3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뭐죠? 토지 틀렸어요. 계약서 틀렸어요. 룸이에요. 룸. 방. 어렵죠?
갑이 혼자 있어요, 이렇게. 갑이. 갑이 혼자 있을 수 있나요, 방 안에?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밥을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있잖아요. 밥을 밥이라고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똥이라고 불러요. 똥이라고. 자신은 생각은 밥인데 표시는 어떻게 해요? 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 때가 됐으니까 똥 먹어야지.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서 아, 이 똥 맛있네. 똥 국에다 말아 먹어야지. 똥국이네. 그러면서 혼자 노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네. 되죠. 자기 혼자 있잖아요. 자기 혼자. 그럼 얘가 계속 똥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얘 의사는 뭐였어요? 밥이죠. 그럼 얘 의사 표시는 객관적으로 똥인 거예요? 밥인 거예요? 아니 객관적이라고 한 제 표현이 잘못됐고 다시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얘가 똥이라고 표현한 거는 밥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 표시는 밥인 거예요? 똥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밥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표시는 뭐가 되든 상관없죠.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왜? 혼자 있으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건 자기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표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없을 때. 상대방이 없을 때는 당연히 자연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 시각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밖으로 나가서 야, 똥 먹자 그러면 얘는 뭘로 알아들어요? 얘는 똥으로 알아듣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에는 당연히 뭐예요? 표시대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있으면 들어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반 사회 규범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한다? 상대방 없을 때 한다. 규범적 해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규범적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야, 똥 먹자. 우리 똥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 얘가 무슨 소리야? 아, 밥을 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냥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르자. 밥을 똥이라고 부르자. 라고 얘한테 얘기를 해주면 얘는 이 사람의 의사를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다시. 자, 상대방이 없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상대방이 있으면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갑이 밥을 얘기했는데 똥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을이 그 설명을 해줬어요. 을에게. 그래서 야, 그냥 우리 밥을 똥으로 부르자라고 하면 얘는 이 사람의 의사를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얘기를 해주면 알게 되죠. 그럼 얘가 똥이라고 부르더라도 얘 입장에서는 뭘로 이해한다? 밥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건 상대방이 있었던 경우죠.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죠. 그럼 무슨 해석하는 거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 다시, 상대방 없으면 자연적 해석이 당연해요.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이 당연해요. 상대방 시각에서. 근데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의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때는 자연적 해석한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더 들어가면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35페이지 보시면 자연적 해석에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때는 자연적 해석한다 그랬죠? 또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안 경우라면 이때도 뭐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한다. 아시겠죠? 자, 넘겨보시고 양가로 2번 규범적 해석 그랬죠? 이건 상대방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셋째 줄에 있네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 것이면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다? 제3자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 1월달 과정에서 얘기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니까 복잡한 것 좀 다음 순환으로 미루고 우린 큰 틀에서만 봅니다.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하는 거고 내심의 효과 해설을 탐구한다. 그럼 언제 한다 그랬어요? 상대방 없을 때. 상대방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고 있으면 자연적 해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의사대로 해석한다는 말이죠. 의사대로 해석한다는 말은 어렵게 표현하면 뭐를 탐구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 이게 키워드예요. 의사를 내심의 효과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표시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음 순환에 보시고 규범적 해석에서는 얘는 2인칭이라고 그랬죠? 표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은 표시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내심의 효과의사. 규범적 해석은 표시대로 표시상의 효과의사. 자, 요 관련된 사례가 있었고 이 사례는 다음 순환에 또 보시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이고요. 법률행위의 간극이나 틈을 보충해 준다 그거예요. 요것도 다음 순환에서 볼 겁니다. 자, 관련해서 38페이지 보시면 37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거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그렇게 나와 있죠. 37페이지. 예, 해석의 기준. 자, 양가로 1번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있죠. 목적.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임의법규, 신의 성실의 원칙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인데 첫 번째는 목적을 해석합니다. 목적으로. 두 번째는 사실인 관습. 세 번째는 임의법규. 네 번째는 신의칙. 그래서 암기하면 목사님이 임신했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임신했다. 해석을 할 때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석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큰 해석 기준이다. 의사가. 감녀 어머니가 5,000원 주려고 했는데 5만 원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5,000원이냐 5만 원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해석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당사자의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근데 이걸로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사실인 관습 가지고 요 사실인 관습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이걸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임의법규로. 임의법규가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 했었는데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으로 해석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뭘로? 신의칙으로 해석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갑이 컴퓨터를 팝니다. 컴퓨터 판매합니다. 49만 원에 세일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모니터 별매라고 하면 컴퓨터는 본체만 49만 원이고 모니터는 별도 판매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표의자의 의사가 표시가 됐죠? 표시가 되면 의사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모니터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하고 얘 입장에서는 모니터는 별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 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하는 종물의 수반성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의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렇게만 하면. 두 번째는 그러면 관행이 뭐냐 그거예요. 관행. 컴퓨터 파는 사람들의 관행. 컴퓨터 파는 사람들은 보통 컴퓨터 판매한다 그러면 모니터를 1+1으로 포함시켜 주느냐 아니면 별도 판매하느냐. 관행 가지고 의사를 이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근데 관행으로도 안 됐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조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관행도 없다 그러면.
그럼 이 조문으로 해석하면 이건 뭐예요? 모니터?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 종문의 수반성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싫으면 당사자가 명확하게 처음부터 뭐를 해야 돼요? 특약을 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임의 규정보다 이런 법에 있는 이러한 규정보다 사유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보다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우선하는 거고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행위를 여러 사람이 동종 유사한 형태로 반복하는 걸 관행이라고 하죠. 그 관행이 있고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의사가 우선하는 거예요. 의사가. 다 이걸 의사라고 표현하잔 말이에요. 목적이라는 것도. 그래서 의사가 최우선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고 이걸로 해석이 안 됐을 때는 관행 가지고 따져보자. 근데 관행도 인정할 수가 없다. 관행이라는 것도 모르겠다.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민법의 규정대로. 근데 민법의 규정도 없어요. 이런 규정도 없어요. 만약에. 그럼 얘네들이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결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 성실에 맞춰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신의 성실은 뭐냐면 권리의 행사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래서 우리 작년 첫 시간에 권리는 행사한다 표현하고 의무는 이행한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의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뭔 말이에요? 상식에 맞춰라 그래요. 상식.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에서는 조리라고 해요. 조리. 사람 말 참 조리 있게 잘하네. 네? 조리 있게 잘한다. 그 조리예요. 조리. 나추어 웨어 자해. 사물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독일어예요. 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리. 그 조리가 뭐냐? 그냥 상식이다. 사람이 좀 상식적으로 살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의식을 또 사회 통념에 맞춰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각, 그걸 사회 통념이라고 그래요. 사회 통념이라고 해도 되고 신의칙이라고 해도 되고 조리라고 해도 되고.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신의칙이라는 게 딱히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관리사 공부하면 당연히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중개사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신의칙은 상식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러한 어떤 재판이 걸려왔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 첫 번째, 니들의 목적이 뭐냐? 의사가 뭐냐? 의사로 해결이 안 된다.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 판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 관행 가져와라. 관행. 어떤 관행이냐? 니네 업계에서는 모니터를 포함하는 관행이냐? 모니터를 배제시키는 관행이냐? 관행 가지고 판단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표시하면 더 좋고 그게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관행으로. 관행도 없으면 그때는 이제 임의규정 가지고 따져보겠다. 근데 임의규정도 안 나온다. 그럼 법원에서 나 재판 못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상식에 맞춰서 판단하겠다 이거야. 판사의 직관으로. 이해되셨습니까? 해석의 기준. 그래서 일단은 목사, 임신 요 순서고요. 관련해서 여러분 사실인 관습은 뭐하고 구별을 또 하셔야 되냐면 자,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 기타 재반 사정. 결국 당사자 의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관습법이고 또 하나는 사실인 관습이에요. 자, 요거는 법이에요. 법. 관습법은 법이에요. 민법도 법이죠. 법이에요. 근데 얘하고 관습법은 다른 게 있어요. 민법은 민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에 규정이 돼 있죠. 그죠? 근데 관습법은 규정이 돼 있지 않은 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성문법이고 얘는 문장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법전이 아니고 관행으로만 법을 인정하는 게 관습법이에요. 자, 관행이 있죠. 관행이라는 건 동종 유사한 행위를 다수인이 반복하는 상태를 관행이라고 하는데 관행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은 없는데 관행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 가죠? 그럼 빈손 가요? 봉투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가요? 봉투 가지고 가요? 그럼 관행이지 법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빈손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줘요. 경우에 따라서. 결혼식에 가서 한 분도 부조 안 하고 밥만 날름 쳐 드시고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해줘요. 그죠? 그건 법은 아니란 말이죠. 그건 관행인 거예요. 또 관습법은 어떤 거냐면 관행이 존재하는 건 얘하고 같은데 이거는 법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론. 사실론이라는 관행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관습법상의 혼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관습법상의 얘는 혼인인 거예요. 서로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좀 먼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그죠? 500년 동안에 수도는 서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도는 서울이어야만 한다라는 믿음이, 즉 법적 확신이 존재한대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왜 헌법에 위반되느냐? 관습 헌법에 위반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관습법이라는 건 눈에 보인 법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얘는 판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례법. 판례가 관습법이라고 인정하는 게 판례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습법은 어쨌든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 법이고요. 다만 성문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 근데 여기서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건 관습법이에요? 사실인 관습이에요? 사실로서 존재하는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지 관습법은 법인 거예요. 네. 그럼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르냐면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입증에서 달라요. 법원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죠. 따라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인 관습은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 그 차이점이에요.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조사하고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직권조사, 주장입증이다. 이게 차이가 나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사실인 관습. 근데 사실인 관습하고 뭐는 구별하자? 관습법하고 구별하자. 그래서 여기서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 구별하고요. 해석의 기준은 네 가지.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복귀, 신의칙이에요. 자, 봐봐요.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무엇에 따라서 해석한다? 의사에 따라서. 목적을 의사로 바꿔주자니까요. 다시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무엇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다시 임의 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을 때는 무엇에 따라서 해석한다? 관행에 따라서. 임의 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무엇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임의 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관습에 따른다. 그죠?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조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672페이지 672페이지 보시면 106조 나와 있죠. 106조 사실인 관습 읽어보시죠.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 거기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을 네 글자로 그렇죠. 임의 규정. 그럼 줄이면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습에 따른다. 그죠? 그럼 이제 105조도 이해가 되시겠네요. 그럼 105조 한번 가보시죠. 105조 671페이지 105조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무엇에 따른다? 자, 여기 봐봐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무엇에 따른다? 의사에. 다시 105조죠. 106조는 여기 봐봐요. 임의 규정과 다른 관행이 존재했을 때, 관습이 존재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의사에 따르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관습에 따른다. 다시 105조 보면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무엇에 따른다? 의사. 106조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관습에 따른다. 105조와 106조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